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79회 도서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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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댓글과 후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에포스카일리님께서 네. 또 한 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올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포스카일리님의 닉네임이 뜰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또 커피도 마시고 녹음실 비용에도 활용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댓글에는 안 보이셔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제 손목을 걱정하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저는 또 감사함을 혼자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디윤님께서도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네, 그리고 디윤님께서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네. 댓글은 이제 쓴트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윤님께서 메디치 편 들으시고 이름만 알고 있던 가문을 알 수 있어서 재밌게 들으셨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아주 귀여운 고양이 사진까지 네. 남겨주셨는데 기르시는 고양이는 아니겠죠? 글쎄요. 혹시 기르시는 고양이라면 음.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너무 아마 귀여워가지고. 디윤님도 종종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동물 사진을 남겨주시는 걸 보면 동물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동물 사랑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이 없다. 맞아. 그런 말이 있어서 네, 좋으신 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유랑님께서도 읽어주시지요. 네, 저는 김사파리님께서 오랜만에 저의 바이크 에피소드에 댓글을 담겨주셨어요. 기존에 이제 매체에서 보이는 라이더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을 해 오셨지만 네. 위험해 보여서 그런 시도를 못하고 계셨는데 에피소드를 듣고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따뜻해져가지고 뭐 바이크를 더 타고 계신가요 요새?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해야죠. 오늘 아니 타고 근데 왔나요? 타고 왔어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노홍철 씨가 네. 맞아. 봤어. 네, 외국에서 바이크를 타다가 네.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부상을 입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얼굴 전체를 커버하는 풀페이스 헬멧이 아니라 머리만 보호하는 그 반모 맞아. 형식의 헬멧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굴 쪽에 부상이 더 심하게 입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조금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진짜 신나게 그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맞아요. 진짜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맞아요. 유랑님도 항상 조심하면서 탔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본격적으로 타시면 얼마나 더 본격적인 일인 건가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사실 많이 탔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마음껏 못 하니까 그리고 어디 놀러 가도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마음 놓고 못 탔는데 이제는 그런 제약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족쇄가 싶습니다. 풀리셨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유생님도 읽어주시지요. 네. 신동보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네. 처음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새로운 장문 댓글 청취자분께서 네.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죽은 과학자의 사회편에 길게 남겨주셨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 남겨주셨고 맞아.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제가 느낀 뉘앙스는 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다. 네. 다른 패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저 혼자 너무 애쓰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주 잘 캐치하셨네요. 네. 이 인간들을 과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되나? 그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3명이 못 알아들으면 한 명의 문제 아닐까?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과학적 기초 지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해보려고 하지만 네. 당시 저도 좀 피드백을 다시 들어봤을 때 모니터링 해봤을 때 확실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신동부다님께서 남겨주신 내용 중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례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신동부다님이 그 유생님 에피소드도 그렇고 다른 에피소드에도 이렇게 길게 남겨주신 걸 저도 봤는데 네. 아마 유생님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엄청 어그로 끌었나 봐요.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 맞아요. 같아서 예. 오히려 저희 셋을 조금 답답해하시진 않았을까 맞아요. 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셋과 같은 생각을 하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댓글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정상인 코스프레를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동부다님은 네.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댓글 달면 또 남겨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참 재밌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이 점점 가까운 느낌입니다. 아닌가? 빈님이 눈을 피하셨는데요.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오프라인 모임을 조만간 해야겠죠라고 해야 되는데 네. 마침 달달보르님께서 네. 댓글 남겨주셨어요. 뭐라고요? 빈둥님은 항상 뭐뭐 하면 좋겠다가 이게 말버릇이냐고 말만 이렇게 하신다고 치킨 게 몇 개인지 인증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네. 치킨 게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내가 방송을 통해서 유독 빈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생님께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빈둥님은 원래 빈말을 잘하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제 댓글로.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앞으로는 뭐 꼭 지켜야 되는 말만 하겠다라는 이것도 지켜야 되는 말이라 이것도 공약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은 저희가 오히려 더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후원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를 늘 찾아주시는 디윤님, 가영찍님, 관뚜껑님, 김사파리님, 포스카11님, 호주 해날두님 이번에도 함께해 주셨고 오랜만에 이제 유쾌한 은가은가님과 달달보르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동부다님께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계속 댓글과 대댓글로 소통하면서 방송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댓글과 후원은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도서편의 3번째 시간인데 도서편을 기획해주신 유랑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도서편에 소개해드릴 책은 M 버터플라이라는 희곡이에요. 네. 데이비드 황이라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쓴 희곡인데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왜냐면 저는 없기 때문에 없으세요? 저는 서양인을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인종차별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거는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보신 분들께서 많이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걸 느낄 정도가 되면 정말 네. 오래 사신 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그렇게 잘 안 느껴진대요. 네. 네. 그게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 눈길도 안 주고 무시한다는 거죠. 네. 신경조차 안 쓴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느낄 정도까지 가면은 꽤나 그 사회에 오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뭐 여행을 갈 때라든지 이럴 때 받은 기억은 없어요? 뭐 약간 그 나를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들, 시선들 이런 건 느낀 적 있고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도 네. 이제 저같이 비슷한 사람이 걸어가면은 Hey Chinese 이렇게 불러요. 맞아. 맞아요. 다 그런- 잘 구분을 못하니까. 맞아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도 잘 구분 못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맞아요. 사람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관광지에서 그냥 약간 날 좀 원숭이처럼 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헤이 차이니스라는 그 단어 안에 그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을 바라볼 때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네. 조금은 시끄럽고 드세고 이런 느낌의 감정들을 그 서양인들도 담아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깔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중국인인 것 같아서 얘기를 음. 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어감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아, 네. 약간 그리고- 낮게 깔아보는 네, 그런 긍정적일 느낌으로. 수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나오는 방송 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도 한중일의 느낌을 우리랑 유사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을 담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호기심일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미국인이 서양인이 지나가면 미국인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이 지나간다고 미국인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뭐 그럴 수 있는 미국인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냥 외국 사람이네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지 보통. 대놓고 야 저 그치요. 미국인 저 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차이니스라고 얘기한 미국인이 예를 들어서 유럽인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인종의 사람이 지나갈 때는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이 지나갈 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전 몇 번 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아 진짜? 네. 이게 저도 이제 유럽 국가들 가면은 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텐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어떻게 맞아요. 인사를? 니하오라고 인사할 때도 있고 일본어 인사를 할 때도 있고 제가 예전에 외국에 나갈 때는 한국어 인사는 잘 안 해줬어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나갈 때는 그래도 BTS의 영향인지 한국어 인사로도 막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진짜 호기심으로 또는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거나 좀 교류를 해보고 싶어서 말을 거는 느낌과 그냥 던지는 느낌은 진짜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일반적으로 좀 동네에 껄렁껄렁한 약간 양아치 네. 분들이 그렇게 던져요. 길거리 지나가면은 막 인사를 그렇게 하고 또 캣콜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막 지나가면 휘파람 불고 네. 막 같이 밥 먹자고 시간 있냐고 막 이러고 그쵸. 희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의 경험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의 차별은 저도 크게 느낀 적이 없어서 해외 나갈 때 막연히 그런 공포가 있잖아요.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공포가 저도 있었는데 막상 나가면 생각보다 그런 차별을 받는 경험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 네. 근데 저는 아까 유생님이 인종차별을 당할 정도면 그 사회에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뜻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게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일찍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알아서 엄청 대놓고 뭔가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기도 스스로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놓고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은연중에 무시를 한다던가 약간 꼽을 준다던가 아니면 의도를 하진 않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받는구나. 어쨌든 거기에는 이제 흑인에 대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 동양인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나 우리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미국에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다음 개, 다음에 동양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있긴 했는데 요새도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하다 그렇죠. 보니까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자체가 굉장히 정서가 많이 올라가 있죠. 예. 그러면 유랑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유생님이 지나가다가 들었던 헤이 차이니스를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그냥 못 배운 애들이거나 네. 아니면 그만큼 그냥 정말 무지한 사람들일 확률이 맞아요. 높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약간 노숙자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쓴뜨님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동양인을 보고. 맞아요. 좀 약간 만만하게 맞아. 봐서 그렇게 말할 수 그리고 있지 않나 동양인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키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은 왜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체격이 좀 있는 사람도 아무래도 나가면 다수의 많은 서양인들보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 체구가 크고 작은 그 차이에서 오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인종차별을 많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 축구 선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가면 동양인들을 보고 유럽 선수들이나 이렇게 차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는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워낙 건가요? 축구를 잘하니까
차별 자체를 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대. 아.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조원희 선수라고 네. 그 차범근 선수보다는 그래도 유명세가 덜했던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당했대. 그래서 옆에서 차범근 선수가 이제 그거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요새도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가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되게 잘하니까 오히려 그 선수한테 많이 먼저 접근해주고 뭐 말도 걸어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양인들도 그런 식의 사고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그 축구라는 특수한 사회나 어떤 그 집단 안에서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일반인한테는 그렇죠. 어렵지. 불특정 맞아요. 다수 관광객이 왔는데 네. 그냥 일단 무시하고, 그러니까 근데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영역 안에 내 에어리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나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왔다 했을 때 경계심이 발동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제국주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시선이 발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축구 그 얘기도 저는 약간 들으면서 강약약강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서양인들이 키 크고 잘생긴 서양인들이 왔을 때의 느낌이랑 흔히 미디어에서 좀 드러나는 뭐 동남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변 사람들이 있을 때의 느낌이랑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제가 엄청 받아들이는 다르죠. 느낌 자체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배척하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근데 너 아시안 여자치고 되게 활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한다던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게 어느 나라에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저 이제 캐나다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거기서 어떤 서양 남자가 접근을 해서 뭐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동네에 있는 무슨 일본 피규어 샵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 흔히 말하는 그 패티시 있는 사람들이 패티시를 적용시켜서 저한테 그냥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아시아인 여자라서 저한테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놓고 뭔가 무시하고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되게 차별적이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종차별 그리고 동양 서양 간의 그런 고정관념 편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제 M 버터플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나 뭐 연극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못 봤고 저는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연극. 저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네. 대충 줄거리는 아시겠네요? 네. 언제 봤어요? 최근에 봤어요? 아니요. 꽤 오래된 영화고 제가 본 시점도 좀 돼가지고 줄거리랑 그 영화의 분위기 그리고 끝에 반전이 있어서 그 반전 정도가 기억이 나고 나머지 세세한 디테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작품은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 희곡도 있다고 하셨고 연극이랑 영화로도 작품화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매체에서의 그 작품이 가장 유명한 편이에요?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 희곡이 그러니까 연극이 토니 어워드라고 되게 권위 있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극 쪽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 싶고 영미 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텍스트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경이 1964년이고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인 르네 갈리마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되게 찌질하고 인기가 없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되게 멋있는 서양 남자와 반대되는 약간 찌질한 역할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오페라 극장에 가서 나비 부인을 부르는 송 릴링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 있잖아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그 동양 여성이 서양 남성에게 배신당하는 줄거리 아니에요? 맞아요. 일본에서 주둔하는 미국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주둔하는 동안에 현지처를 두기로 해요. 그래서 게이샤인 조초상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초상? 조초상? 조초상. 이 일본인 여자는
이 남자 핑커턴이라는 남자 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네. 네. 근데 핑커턴은 다시 미국으로 떠나고 미국에서 다른 백인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죠. 맞아.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그 일본인 여자는 핑커턴의 애를 베고 맞아. 그 사실을 핑커턴한테 편지를 써서 알려요. 네.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나의 백인 와이프랑 같이 일본에 가서 걔를 입양해 와야겠다. 아.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는데 이제 그 동양인 여자는 그 둘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백인 와이프를 보고 아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해? 네. 그래서 이제 송은 이 나비 부인에서 나비 역할, 그러니까 동양인 역할을 하는 배우고 네. 그걸 연기하는 동안 르네 갈리마르는 여기에 반하게 됩니다. 근데 송은 르네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서양을 되게 빨아줘요. 서양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네. 서양을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줘요. 네. 그리고 되게 순종적인, 흔히 말하는 그 딱 동양인 여성에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 남자한테 네.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르네는 그런 송을 보고 아 얘는 정말 딱 동양적인 여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송을 엄청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송이랑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송은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스파이였고 심지어 여장한 남자였던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이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 연극에서 보통 남성분들이 이 역할 맡으시거든요. 그럼 영화에서는 어때요? 영화에서도 남성이에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네. 들어서 모르고 보는 사람한테는 여성처럼 보여요? 되게 아름다운 면모가 있으시거든요. 그 남자 배우분이. 그런데 알고 보면 그냥 남성 배우구나라고 보이는 정도? 왕의 남자 이준기의 느낌. 이준기 씨는 정말 아름다우시잖아요. 적당히 아름다워요? 네.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 배우들이 맡으실 때도 굉장히 예쁘게 생기신 남자분들이 많이 맡으세요. 이 역할을. 맞아요. 어쨌든 그렇구나. 여장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자인데. 네, 여장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르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 그럴 게 없네요. 그리고 심지어 송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까지 데려와요. 그래서 같이 키우기까지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임신을 하려면 뻥을 친 거지. 그냥 뻥을 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 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 관계에 대한 얘기죠. 관계에 대해서. 해야지 임신을 했다고 속일 거 아니야.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장 남자였는데 이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르네는 송을 두고 다시 프랑스로 떠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랑 생활을 하는데 결국 이 송을 잊지를 못하고 아내랑 이혼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송은 노동교화소에 수감이 돼요. 네. 그랬다가 당의 명령을 받고 다시 르네를 찾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르네한테 이제 1급 기밀 우편 배달직을 맡도록 계속 부추긴 다음에 르네를 통해서 그런 기밀들을 빼돌린 다음에 스파이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스파이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 프랑스에게 적발이 되고 그래서 재판장에 보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곡상에서는 이게 르네 회상식으로 일단 구성이 돼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송이 여장을 한 걸 이제 지우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난 사실 남자다. 너가 사랑한 건 나다. 이렇게 밝혀요. 근데 르네는 끝까지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못해? 네. 그러다가 그래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좋다라기보다는 너가 진짜 남자라고?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속았던 거네. 네, 정말 속았던 거죠. 눈치가 정말 없군요. 심지어 적당히 아름다운데 몰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근데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여장을 한 채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비 부인의 모습으로 여장을 한 채로 자결을 합니다. 르네가요? 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장 남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가 있냐. 심지어 굉장히 오랜 생활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몰랐을 수도 있을까? 왜 속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자기 확신이 강했나? 그 편향이 너무 강했나? 어떤 편향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 여자이고 네.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사람과 뭔가 투영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자인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 송이 환상 속의 동양인 여성을 계속 연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줍어하고 되게 내향적, 조용하고 차분하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옷을 안 벗어요. 그래서 왜 안 벗냐고 하면은 수줍다고. 네. 그러면 그 남성은, 서양 남성은 동양인 여성은 원래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그렇지 라는 식으로 되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서양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판타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송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속아 넘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아무리 수줍어도 그렇지. 그거 넘어가나? 맞습니다. 센트님이 설명해 주신 게 맞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수줍어 한다고 그러니까. 해도 어떻게 저걸 넘어갔지? 근데 아까 처음에 르네 갈리마르에 대한 인물 소개를 해드릴 때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찌질하다. 맞아요. 찌질하고 인기가 없고 항상 그 서양에서 생각하는 그 남성적인 이미지랑 다른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드 이런 느낌. 맞아요. 스파이더맨 개 같은 느낌인가? 피터 파커? 그런 느낌이에요. 스파이더맨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어쩌면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송이 계속 되게 동양인 역할을 해주면서 네. 서양이 짱이다. 그리고 나는 너무 연약한 동양인 여잔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하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그 뭐라지? 그러니까 되게 남성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켜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그걸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양적인 여성이 그의 반대급부인 서양인 남성적인 측면을 끊임없이 재확인시켜주다 보니까 네.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진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눈이 멀어버린 거네. 칭찬하는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잘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좀 맞아. 애초에 좀 찌질하고 네. 사회 부적응이 심한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더 넘어가는 경향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맞아요. 그러니까 송이 자꾸 치켜 세워주니까 그 네. 치켜 세워주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닌가. 취해버렸네요. 그쵸, 취해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성은 더 권력을 가지고 강인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양이 동서양을 구분 짓는데도 그 남성 여성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져와요. 네. 그래서 동양을 나비와 같은 굉장히 연약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서양 자신을 굉장히 권력을 가진 남성처럼 규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나비 부인의 나비가 동양의 역할인 거고 미국인이 이제 서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동적이고 복종하는 그런 여성을 서양이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이 계속해서 연약한 동양인 연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르네가 송의 집에 찾아와요. 그랬더니 송이 자기가 너무 심장이 빨리 뛰고 기절할 것 같다. 저는 중국 소년데 이렇게 남자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양인 남자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을 법한 말을 계속 해줍니다. 네. 그랬더니 갈리마르가 당신이 뭘 두려워하냐.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아니겠지요? 끊임없이 그걸 재확인하고 거기에 도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임신을 하려면 그런 관계를 맺었을 텐데 어떻게 여자인지 몰랐을까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센트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르네가 점점 이 의심의 레벨이 높아질 때마다 네. 송한테 그럼 옷을 벗어달라, 그걸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치. 네. 근데 옷을 보여주는 것도 직접 그걸 보고 싶다기보다는 그 복종하는 송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내 옷을 벗지 않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이 넘어가는 방식이 또 굉장히 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순순히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갈리마르의 그 남성성을 확인시켜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마 같은 잔인한 백인 남성의 행위인지 네.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요구하는 르네를 굉장히 강한 백인 남성으로 또 한 번 치켜 세워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갈리마르에게 의도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그 나비 부인, 그러니까 자기가 본 오페라의 핑커톤, 그러니까 그 백인 남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몸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그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아사무사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그래요? 있어요. 아니 이걸 그러니까 네. 뭐 제 상식선에서는 네. 아무리 그게 뭐 옷을 벗지 않고서라도 네. 그래도 무슨 행위가 있어야만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속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가 있었나? 그런 건 영화에 나오지 그런 않습니까? 거는 살짝 아사무사하게 넘어가는 네, 거죠. 그 부분이 되게 네. 제 기억에도 명확치 않게 넘어가거든요. 명확하게 왜 알라 그래요?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 아니 어느 날 자기랑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그거를 속일 정도로 얘가 조금 뭐에 씌어 있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찌질해서 손만 잡고 자도 그런 거면 차라리 이해가 가.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진짜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캐릭터라면 뭐 이해는 가지만. 그게 제 기억에도 명확치 않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맞아요.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건 약간 상상을 열어뒀던 것 같습니다. 빈도님 같은 관객을 위한. 상상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작가는 뭐 다들 이해가 가셨겠지만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계 미국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서양 문화에 대해서 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 버터플라이라는 제목도 거기에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나비 부인이 원래 원작 이름이 마담 버터플라이잖아요. 네. 거기서 마담이 여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M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담인지 무슈인지 모르게 해서 이제 해석을 좀 열어두고 그런 그런 의미에서 뜻이구나. M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희곡 자체로도 정말 매력이 있고 텍스트가 굉장히 정말 똑똑하게 쓰여졌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희곡이고 동양인으로서 또 이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희곡입니다. 그 텍스트가 똑똑하게 쓰여졌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단 내용적으로 구조가 엄청 튼튼하고 네. 예를 들어서 송은 르네한테 의도적으로 그 권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진짜 권력은 송한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통해서 애초에 그냥 그 권력의 축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서양에서 주장하는 그런 고정관념이랑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희곡 같은 연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가 자살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비 부인처럼 기모노를 입고 거울을 쪼개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거울 조각을 들고 목에 이렇게 목을 찔러서 죽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한술 더 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살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할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할복을 하지 않고 이제 목을 찔러 죽이는 거는 굉장히 중국적인 자살 그래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기모노를 입고 자결을 하는데 자기 환상 속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환상 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측면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만 또 오리엔탈리즘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자결하는 방식을 네네네네. 택한 거네요. 네. 마지막까지 본인이 취하면서 죽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한 거죠. 심지어 네. 틀렸어. 기모노 입었어. 그렇습니다. 영화도 같은 내용이고 같은 결말이에요? 네, 결말도 같고 네. 결말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명확치 않은데 교도소에서 죽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교도소에서 약간 1인극처럼 르네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얼굴에 막 분장을 해요. 되게 강렬한 화면으로 나오면서 얼굴에 나비 부인 같은 분장을 하면서 그 나비 부인의 원작에서는 여성이 죽임을 당했다면 네. 자결을 했지만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을 한다면 영화에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나비 부인의 처지가 되어서 죽는 듯하게 마무리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아까 초반부에 말했던 영화 후반부의 그 반전은 뭐예요? 그 남자라는 거? 네.
근데 그거를 그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초반에 눈치를 못 채나 보네. 그쵸. 초반에는 눈치 못 채죠. 아니 아리까리한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이? 전 영화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연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이제 오페라의 한 장면으로 여장을 한 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장을 했다가 무대 위에서 남자로 변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부터.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무대 위에서 아예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지우고 이런 걸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환상이 벗겨 나가지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것도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연극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그 유명세를 타고 있고 인기도 꽤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한번 다 같이 보러 가시죠. 또 한다. 또 빈말. 빈말한다. 그래서 이제 M 버터플라이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랑 편견을 다뤘던 것처럼 네. 주류 미디어들이 동양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네. 다른 인종에 대해서 인상이나 정보를 얻게 되는 채널이 주로 어떻게 되시나요, 각자? 저는 아무래도 콘텐츠를 통해서 접한 게 다기 때문에 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의 편견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의도했던 방향과 좀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막상 나중에 진짜 서양 사람이든 아니면 동양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할까 봐 그런 식의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빈동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쩔 수 없이 주요한 채널이 미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미디어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서양권 미디어가 이런 미디어 시장에서 주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 미디어에서 동양인에 대해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변천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메인스트림 영화나 미디어에서 동양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양인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맞아. 매니악하고 네. 좀 구석에 박혀있고 이런 느낌을 주로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여성과 남성이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 맞아요. 특히나 여성 같은 부분은 아까 그 순트님이나 유랑님이 경험했던 그런 좀 패티시적인 측면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남성은 그거에 비하면 조금 그냥 찌질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약간 수학 천재, 맞아요. 과학 천재, 약간 이런 이미지. 너드 이미지. 그리고 그 에올 보면은 네. 영화 보면은 네. 악착 같은 이미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바라볼 때 서양에 살고 있는 동양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둥바둥 사는 이미지? 네, 맞아. 외향적으로 보면 멜빵 바지에 안경 정도. 되게 찌질한 뭐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이런 코난 이미지인 아니에요, 뭘 본 거야? 어디서 그런 걸 봤죠?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또 그 악착 같은 이미지랑 좀 반대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키면 잘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복종적인 이미지. 네, 그러니까 불만을 갖지 않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악덕 서양 업주 밑에서 일하는 아무 말도 못하는 성실한 일꾼. 그렇죠. 그런 성실한 일꾼 같은 동양인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그 림킴 씨라고 네. 가수 있으시거든요. 옛날에 네. 슈퍼스타 K에서 김예림 네. 네. 2개월에 네네네. 그분이 그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시면서 네. 노래를 내셨는데 옐로우란 노래랑 요소울인가 하여튼 그런 노래를 내셨던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양인들의 이미지를 꽉꽉 채워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드셨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뭐 약간 일본 사람들 약간 기모노라든지 이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네. 그 중국에서 경극 뭐 네. 띵띵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챙챙거리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네. 사운드를 막 채워넣으셔가지고 너희들 보는 게 이런 게 아니냐라고 딱 전곡을 찌르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랫동안 살았던 적은 없어가지고 잠깐 간 적만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느꼈던 어떤 동양인들은 인종차별을 느낀 동양인들은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꼈던 적이 있어요. 예.
사실 이런 메인스트림 영화나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동양인에 대한 묘사가 그 사회 내에서의 시선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800년대 후반에 중국인 이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철길 만드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철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실 이 미국인들한테는 유입된 중국인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체류할까봐 네. 그런 반중국적인, 그러니까 반아시아적인 기류가 많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약간 뭐 프로파간다 같은 걸 퍼뜨렸나요? 프로파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배척하는? 배척하는 정서가 좀 만연하게 된 거죠. 네. 약간 뭐 그런 건가요? 그 요즘에 또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 뺏고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그치. 느낌도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볼 수 있는 모습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 여성과 남성이 묘사되는 방식이 달랐는데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흔히 드래곤 레이디랑 로터스 플라워라고 해서 네. 드래곤 레이디랑 연꽃잎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드래곤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국적이고 그러면서도 살인을 한다거나 뭔가 악역을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는 무서운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 아시아인에 대한 배척하는 감정에서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적인 측면을 엄청 극대화시켜서 묘사를 하는데 동시에 동양을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꽃잎 같은 경우에는 그와 완전 정반대로 아시아 여성들을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말없는 캐릭터로 묘사를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는 여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순수하고 처녀적인데 뭔가 성적으로는 지식이 있고 이런 이미지로 지식이 있어? 네. 그것도 약간 뒤틀린 거죠. 그러니까 패티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약간 순수한데 좀 밝히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순수하긴 한데 모든 걸 다 알아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네. 잠자리에서 뭐 그런 것들 기술들을 막 현란하고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또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묘사가 돼요. 그럼 그 엠버터플라이의 송 같은 경우는 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가까워요? 송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어필을 한 거죠. 연꽃의 모습으로? 네네네. 사실 이런 연꽃 모습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그쵸. 들어 그 뮤지컬 미스 사이곤 같은 경우에도 나비 부인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언제든 남자가 필요할 때 찾았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네.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서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로봇들이 아시아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계속 나와서 막 로봇 주인한테 뭐 음식을 가져다 준다거나 필요한 거나 시키는 걸 다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서도 네. 전광판에 막 기모노 입고 맞아요. 여자가 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동양인은 항상 그런 이미지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죠. 맞습니다. 즉 거기에 반대돼서 동양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이 배제된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은 남성적이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남성성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조금 왜소하다거나 찌질한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주인이나 네일샵, 슈퍼 주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이주민이 이런 직업을 많이 가졌던 것도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직업들은 굉장히 여성적인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위협이 안 되는 그러니까 허용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근데 네. 이주했을 때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 일부터 시작했던 것 뿐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뒤틀려서 해석을 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어서 한 것도 맞지만 다른 직업에 가서 예를 들어 편입이 안 됐을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편입이 안 된 이유는 애초에 이주민들이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배척을 해서인데 이러한 여성화된 직업에서는 배척이 안 됐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노출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더 견고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그거와 반대로 남성성이 극도로 강조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브루스리나 성룡 같은 아. 그런 무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남성성이 배제된 모습과 반대되고 그렇죠. 네, 강인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외의 캐릭터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리가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역할들을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제안을 뭐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미디어 회사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이디어는 좋아했는데 그런 멋있는 역할들은 결국은 다 백인 남성들한테 주고 결국 이 사람들한테 돌아왔던 건 똑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화이트워싱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떠오르는 브루스리의 모습은 그 특유의 추링이 있고 그쵸. 화내는 모습만 기억을 하지만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옷을 입고 뭐 파티에 참석해서 누구한테 술을 건네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이런 장면도 상상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는 작품화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룡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스턴트적인 느낌의 그런 무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예능 같은 데 초대됐어도 항상 그런 거 시켜보고 무슨 그치. 예, 맞아요. 원숭이 무슨 제주 넘기 하듯이 그렇게 취급당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룡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뭔가 영화 안에서 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그것만을 원해서 그렇게 한 걸까가 아니라 그것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드 이미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을 잘한다거나 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한다거나 이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멸시를 받긴 하지만 근대로 와서는 되게 모범 이주민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흑인이랑 라틴 계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갱도 많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반면에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말썽도 안 피우고 조용하게 지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서양 사회에서 그런 모범 이주민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데 그런 식의 이미지가 이제 영화에서도 표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아등바등 사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가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공부에만 목숨 걸고 맞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고 다른 유흥, 뭐 놀이, 문화 즐길 줄 모르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게 네. 예를 들어서 가족을 뭐 먹여 살리려고 공부를 하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나라를 대표해서 와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그런 집착이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 나라의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롭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이미지를 대비시켜가지고 마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덧없는 일인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네. 덧없기도 하고 어쨌든 사회 내에서 말썽을 안 피우는 그런 순종적인 이미지까지도 덧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유럽이나 미국을 많이 동경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 나라 자체가. 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는 약간 그 자신들의 판타지 속에 우리도 아시아, 유럽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네. 것 같고 제국주의 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거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 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서양 사람들이 보는 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이 일본 중심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일본이 경제 성장을 확 겪으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좀 더 빠르게 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동양인에 대한 묘사들이 조금 다양화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맞아요. 하는데 네. 혹시 최근에 본 영화나 미디어 속 모습 중에서 뭐 잘된 예시라든지 잘못된 예시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죠? 그 되게 재밌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본 적 있는데 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클리셰들을 네. 미국의 어떤 한 소녀가 겪는 약간 네.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를 고증을 좀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했었어요.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 막 경험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유명했잖아요. 김신의 편의점인가? 아, 맞아요. 예, 예, 예. 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시아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건 조금 다른 시각이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김신의 네. 편의점이 뭐예요? 저 내용은 잘 모르는데 네. 혹시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다른 시각으로 비춰졌나요? 그래도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족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아시아인들 가족 내에도 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 요새 아시아인들을 다룬다는 느낌보다는 네.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면 미국이 워낙에 다인종
국가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주민들의 국가잖아요. 네. 어쨌든 자기네들도 이주를 와서 세워진 국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주해와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공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도 그래? 들기도 해요. 미나리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서양에서 만든 작품에서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동양인들의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 오히려 반대로 동양에서 만들어진 작품 중에 고정관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릭터들이 나온 작품들을 그들이 즐겼던 거를 오히려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까 브루스 윌리랑 성룡 얘기에 나왔듯이 네. 그런 이미지의 동양 작품만 사람들이 즐겼다고 하면 요새는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그들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동양인들의 모습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네. 컨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영화예요. 이게 2편까지 나왔는데 다른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주인공이 동양인은 아니고 혼혈인데 베트남계의 배우가 연기했다고 하는데 네. 동양 외향을 가진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서양인 남성 배우들이 이 여성을 좋아하는 내용의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고 네. 엄청 흥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우와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했는데 그 작가가 동양계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양계 작가가 쓰긴 했지만 서양에서도 이런 컨텐츠가 주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 시장의 중심에서 네. 이제 할 만한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는 많은 얘기를 했고 이 안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뭔가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세계로 눈 돌려가지고 동양인 얘기도 다뤄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네. 생각도 드는 게 그들이 정말 인종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이제부터는 동양인의 모습을 진짜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동양인들이 더 많이 보고 돈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록버스터 영화에 꼭 중국인들 한두 명씩 끼워서 넣었잖아요. 네. 그들의 시장에 진출하려고.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런 식의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시장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가면 그들의 그런 시선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게 물론 의도하는 바들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느새 경계가 허물어져서 네. 문화를 교류하고 있고 차별 없이 놀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 전학을 와요. 다른 문화권 친구가 전학을 와요. 그럼 마음속에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친해지는 게 어렵겠지만 그 친구랑 놀다 보면 그런 게 어느새 사라지고 그냥 구분 없이 놀게 되는 그런 현상처럼 이제 세계 문화권에서도 이게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다른 문화권의 그런 것들을 많이 서로 배우고 놀고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속내가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동양인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양한 인종을 포괄한다는 그 일념 하에 네. 뭐 모아나라든지 코코나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도가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감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동양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동양인을 내세우거나 네. 그런 의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인을 다루지 않은 작품이라도 거기에 잠깐 출연하는 동양인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건데 그들의 지금의 변화는 너무나 뻔하고 그냥 1차원적이라서 맞아요. 그게 오히려 거부감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에올의 남편 역할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성이 배제된 인물로 되게 그쵸. 묘사가 되잖아요. 네. 목소리도 얇고 여자 같고 직업도 딱 그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하는 세탁소 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마지막을 보면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양 미디어에서 다뤄졌던 고정관념을 한번 비틀면서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뭔가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네.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고정관념이라든지 경계를 좀 허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서양 미디어가 동양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소비해 왔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국내 미디어는 다른 문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국내 미디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내에서 외국 이미지를 다룰 때는 좀 편견된 이미지로 다가가는 건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내에서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뭐 얘기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연변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고 뭔가 잔혹한 그런 이미지로 그린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조금 폭력적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지역을 너무 유흥적으로만 다뤄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고 서양인들을 다룰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냥 정형화된 멋진 서양인의 측면에서만 많이 다루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그 작품 안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멋진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늘상 그렇게만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도 실생활에서 그런 서양인들을 만날 때 아, 저 사람은 당연히 멋진 사람이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접근할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 네. 많잖아요. 네. 저는 빈둥님이 말씀해주신 그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 네네. 같은데 너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쵸. 뭔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렇게 부각을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서양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도 그 서양의 평가에 의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콘텐츠들이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에 그 다나카상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일본도 네.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 풍자 많이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 일본 개그맨이 우리나라 사람 풍자할 때 뭐뭐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뭐뭐 다를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쓴다고. 네. 그 개그 소재라든지 코미디 소재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안에 얼마나 편협함이나 아니면은 비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나카상은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을 정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마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네. 일본하고 우리는 그렇게 큰 맞아요. 격차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쵸. 네. 가정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에 음.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아래로 보고 있는 동남아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다든가 네. 아니면 반대로 서양에서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다든가 아니면 일본 사람을 서양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그 실제로 그 의정부 고등학교였나요? 거기서 네. 졸업사진 재밌게 찍는 걸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얼굴 까맣게 하면 칠해가지고 맞아. 그게 되게 사실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맞아요. 블랙페이스라 그래서 어.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재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용진 씨도 네. 터키의 이미지를 음.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해서 좀 문제가 된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잡아야지 이거요? 잘하시는 터키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좀 개그와 편견의 경계에서 이렇게 넘나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맞아요. 자칫하면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그게 항상 좀 난감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그라고 포용하기에는 그게 한번 개그로 인식되면 너무 비슷한 류의 콘텐츠가 많아지는데 맞아요. 처음에 뭐 그 의도가 그냥 풍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하위 콘텐츠로 뻗어나가면서 정제 작용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최근에 그
베트남이었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그 여자를 네. 이런 다나카상처럼 네. 캐릭터화해서 그래? 따라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나카상 정도는 정말 그 경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그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용인이 되다 보면 그 경계를 점점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어릴 때 그런 거를 접하면 그런 식으로 인식이 자리 잡기가 쉬운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릴 때 개콘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빠빠야 이거 알죠? 맘바야, 뭐죠? 사바나 야침. 그거 몰라요? 몰라요. 그 분장 까맣게 다 분장해가지고 하고. 심연섭 씨가 네. 빠빠야 이거 몰라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분장을 다 까맣게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그런 식의 흑인이 그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걸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했거든요. 그 사람 되고 빰바야 이랬어요? 뭐 그 사람 앞에서 하진 않았지만 빰바이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근데 그게 되게 무례한 일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개그 요소로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면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알고 그게 무례인 것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의 콘텐츠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M 버터플라이라는 희곡에서 출발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민감성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M 버터플라이에서 르네도 자기한테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환상에서 더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해야지 경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희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오늘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너무 극단적인 PC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렇다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은 정말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일도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칠 수 있거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항상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저도 유생님 말에 공감이 되는 게 그 하나의 문화권 안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또 다른 그 사람만의 문화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문화권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의 PC함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극단적인 PC는 저도 너무 과한데 경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올바름을 생각하는 회로 자체는 모두가 함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런 편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나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문화들을 바라보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다나카상 얘기할 때도 저는 뭐 그런 개그를 즐기진 않아서 그냥 봤는데 그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 경계해야 되는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차별적인 시선들을 자체적으로 정화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낼 때 경계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관심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의미 있게 들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에어의 주인공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으로 마지막에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양인 남자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애초에 나왔다면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서양 콘텐츠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고 그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뒤바꿔주는 결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바꿀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방향이 서양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콘텐츠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이대로 끝나나요? 네. 뭐 마지막 한마디라도 하시죠. 네. 마지막 한마디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M 버터플라이는 뭐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건가요? M 버터플라이는 네. 사실 지금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화를 통해서일 것 같아요. 네. 이 곡도 외국에서 주문해야 되거나 외국 서적으로 읽거나 해야 돼서 근데 연극도 제가 알기로는 언제 올라올지 아직 미정인 상태여서 네. 영화를 통해서 먼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록 도서 특집으로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네. 기회가 된다면 이 곡을 읽어보시고 아니라면 영화를 통해서라도 접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OTT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작품이니까 네. 오늘 에피소드를 듣고 궁금하셨다면 M 버터플라이라는 영화를 한번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영화도 재밌고 그 적당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끼실 수 그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셋은 모르는데 순트님만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셋도 보고 나중에 댓글과 대댓글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그 대본집을 직구입하셔서 보시면은 네. 예, 또 재밌지 않을까. 맞습니다. 계실까요? 싶습니다. 계시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서편의 3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도서편의 마지막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